거기 들어갈 돈들이 막 대기 그죠? 떨어뜨릴 수도.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그죠? 떨어뜨릴 수도.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 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진성준 의원께서 큰 말실수를 하셨죠. 이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집값을 잡겠다. 그러니까 토론 내내 집값 떨어질 거다. 이 정부 정책을 이렇게 취하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했는데 이제 방송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안 떨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현 정부의 인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왜 하냐? 세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본인들이 이제 뭐 부실한 일자리 만드는데 몇십조, 또 앞으로도 이제 한 백 몇십조 쓰겠다고 하죠. 그렇게 돈 낭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세금이 필요하긴 한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세는 하기 어렵고, 왜냐면 다른 데서 세금을 올리게 되면 뭐 담배값이나 휘발유 값이나 이런 걸 올리게 되면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욕먹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부유세를 거두려고 하는데, 부자들한테 돈을 걷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만약에 부실하면 부자들에게 더 때려서 돈을 거둘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과거부터 계속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그 학자분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번다든지 주식으로 뭐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거둔다든지 이러면 여기에다 중과세를 해가지고 저기 30% 40% 정도 과세하는 게 맞지 않냐. 복권이 한 33%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20% 정도 중과세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안 합니다. 왜냐? 구실은 그겁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구실은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세민들의 어떤 꿈을 짓밟을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본인들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최측근들 대부분이 사모펀드라는,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 시장에 자기들이 돈을 꽂아놓고 자기들의 영향력으로 이제 돈벌이를 하는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일도 내야 되니까. 그러니 부동산 때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되지도 않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잔뜩 올려놓고 거기서 세금을 꺾겠다. 그거죠. 결국 이거는 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니고 공급을 확대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확대해 가지고 실제 단가를 낮춰서 주택의 어떤 가격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도록 하겠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시켜 가지고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건 서민을 위한 정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제되는 그린벨트 지역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용산 같은 경우만 해도 통일교하고 삼성이 대부분 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삼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성이 하도 푸시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린벨트 해제해서 거기다 집 짓게, 레미안 같은 거 짓게 해주면 삼성이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들, 뭐 17평짜리 작은 주택이 들어가겠습니까? 강남 용산 지역에,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른자 땅인 용산 지역에 40평 50평짜리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냥 강북의 집값만 더 올려주는 겁니다. 서울 중심부가 부동산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정부의 이런 정책이 세종시나 나주나 뭐 다른 지방의 혁신도시 만들어 놓고 그쪽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과 맥을 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에는 공원을 더 늘리고 녹지를 더 늘려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지방 쪽에 좀 더 많은 물량의 주택을 공급을 해서 지방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게 하면
그쪽에 상권이 발달하고 그쪽이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게 상식입니다. 사람이 몰려가야 부동산도 빛을 보죠. 근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으면서 집값을 잡겠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본인들이 돈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걸로 오늘 스매트 정분실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불편한 털복숭이 마이크를 치우고 약간 먹먹한 소리가 나는 털복숭이 마이크를 빼고 헤드셋 마이크, 때로는 초음파가 들리는 헤드셋 마이크로 다시 바꿨습니다. 왜냐? 이 털복숭이 마이크를 제가 지난번 시간에 써봤는데 중간쯤 되니까 여기서 또 약간의 잡음이 들리더라고요. 초음파 같은 잡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뭘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종종 책상 사진을 올리니까 제가 이제 모니터 바로 옆에 그 컴퓨터 본체가 있거든요. 그 하드가 아니고 데스크 타입인데 삼성에서 나온 꽤 슬림한 모델입니다. 예전엔 이거를 이제 제가 책상 밑에 놓고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슬림한 모델을 구입한 대신에 책상 위에 올려놔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거기 마이크 잭에다가 제가 이제 이 마이크 선을 물려가지고 컴퓨터로 녹음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 데시벨 이상의 이제 잡음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잡음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옆에 구리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별도의 전파나 잡음을 잡아본다든지 또는 노이즈 방지 어떤 설비들을 라인에 연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잡아보겠다. 하지만 당장은 볼륨을 약간 낮추고 들으시라. 이런 조언밖에 제가 해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만드는 게 말이죠. 거기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거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줄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힘듭니다. 어떤 그 더 이상 방송 장비를 구입하기도, 왜냐하면 방송 장비라는 게 제가 좀 앞으로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테니까. 또 제가 보니까 대다수는 또 팟빵으로 들으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팟빵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간에 그 방송 장비를 이렇게 이제 좀 알아보시게 되면 이런 어떤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한 3만 원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내가. 근데 좀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격대가 15만 원 이상으로 확 올라갑니다, 갑자기. 그리고 부피도 엄청 커집니다. 제가 이제 책상에서 방송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피 큰 장비들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믹서 같은 거, 못 씁니다. 쓰기 힘듭니다. 예전에 이용님이 믹서 사용하시는 거 봤는데 저는 전문가 아니면 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믹서까지 해서 뭔가 방송을 만든다는 거는 방송 편집을 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편집 중에 이렇게 듣다가 뭐 에러가 NG 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침 소리나 킁킁거리는 이런 소리들 다 사이사이 다 잘라내고 다시 원본을 붙이는 겁니다. 이거 애플 쓰는 사람들은 쉽게 하실 수 있나 본데 저는 이제 애플이 아니라 윈도우 컴퓨터니까 일단은 그 편집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없고요. 무엇보다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사실 무편집으로 그냥 방송 녹음하자마자, 뭐 시간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음하자마자 바로 올립니다, 방송을. 사실 이걸 방송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그 북한에 금강산 저 안쪽에 침투한 UDT 대원이 지금 위성 장비로 적 상황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이에 좀 소음이 들어가고 기침 소리가 들어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음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여러분이 그 뭔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지도 않으시면서 음질까지 야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요구하시는 거죠. 너무 가혹한 요구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좀 특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송 이렇게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듣다가 후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후원하는 사람들
전 솔직히 후원하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물론 예전에 이제 필수 교양에 한번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뚱님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글값을 한번 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이한 케이스 말고 그냥 다른 방송, 팟캐스트나 이런 방송들 중에 듣다가 야, 이 방송 너무 마음에 든다 이래서 이제 5,000원, 10,000원 이렇게 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겁납니다. 누가 저 방송에 그렇게 내냐.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별로. 예를 들어 유료 컨텐츠면 돈을 주고 살 수는 있는데 또 유료 컨텐츠 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제가 안 그래도 누가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야, 후원 안 받겠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네 컨텐츠를 유료로 바꿔봐라. 그러면 한 편 들을 때마다 500원씩 내고 500원이나 1,000원씩 내고 이걸 듣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누가 이제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돈 내고 들을 정도 퀄리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돈을 받게 되면 제가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저도 힘듭니다. 게다가 뭐 시간대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때 막 방송 올려야 되고 막 무슨 또 김용민 씨가 방송하듯이 그렇습니다. 명징하게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그 일종의 뭐랄까요, 왕 옆에 붙어 있는 금이 또는 내시 이런 사람들이 어디선가 들은 소문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여러분 귀에다가 조용하게 여러분 귀에다가 조용하게 이렇게 이제 뭔가 뇌피셜을 말씀드리는 일종의 ASMR 같은 겁니다. 정치 ASMR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욕을 하지 마시라.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12분이 넘어갑니다. 이게 늘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유튜브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상당히 내용이 긴 것 같은데 12분이에요. 12분짜리 방송인데 안에 뭐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음을 하다 보면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왜 이럴까? 늘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래도 좀 길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틀었기 때문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인영 씨 논란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되셨죠. 그리고 장관이 그렇게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물가 비싼 스위스에 아들을 유학을 보냈고 지금 바젤 디자인 학원 학비가 1,200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올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천 스위스 프랑인가 아마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환율로 바꿔 보니까 현재 환율로 바꿔 봐도 한 학기에 한 600 얼마. 그러니까 대충 이 금액은 맞습니다. 이 금액은 맞는데 체류비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 580만 원 보내줬고 생활비 2,482만 원을 보내줬다. 그래서 학비까지 합하면 총 4,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월세가 580만 원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룸쉐어, 학교 친구 집에 방 한 개를 룸쉐어 해가지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까지는 뭐 그런가 보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이 2018년 스위스 유학 기간에 1,200만 원 이상을 각종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기재해서 논란을 빚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제 1,308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인영 후보자의 어머니가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도 1,200만 원 기부를 했다. 야당에서는 이인영 후보자의 대납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인영이 낸 돈 아니냐. 근데 아들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낸 거 아니냐.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여기 이인영 후보자가 자기 명의로 납부했는데 결국엔 이인영이 낸 거라는 얘기죠. 국회 사무처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록이 잘못됐다. 그래서 아들하고 이인영 후보자의 엄마가 낸 걸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근로원천징수 영수증에 기록이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무슨 붓글씨 쓰는 데도 아니고 이거 국세청에 이대로 신고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인영이 직접 냈었어도 국세청에는
이인영의 아들 그리고 이인영의 엄마가 각각 2,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기부한 걸로 적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첫 번째 의심.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떨어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일단은 임기 거의 끝나가니까, 떨어내야 되니까, 가족 명의로 기부한 걸로 해가지고 다시 돌려받은 거 아니냐. 왜냐면 영수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어디다 썼는지. 정치 후원금 받은 거는. 개인 용도로 그냥 마음대로 밥 사먹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밥은 사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영수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부한 걸로 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거 아니냐. 근데 이인영이 기부하고 돌려받으면 의심되니까 아들 명의 엄마 명의로 기부한 것처럼 해서 이 돈을 돌린 거 아니냐 이거죠. 다시 리베이트로. 그 첫 번째 의심. 두 번째, 절세 또는 탈세를 목적으로 이 금액들을 기부하는 형태로 한 다음에 가짜 기부 영수증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부도 안 했는데 가짜 기부 영수증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인영 아들이 1,200만 원, 이인영 엄마가 1,308만 원, 이인영 씨 재산이 10억이 채 안 되거든요. 자, 사는 집까지 합해가지고 저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지가 저런 금액을 어떻게 기부를 합니까? 저 1년에 10만 원도 기부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다 뭐 집에 묶여 있고 빠듯해요. 내가 지금 빚이 얼만데. 근데 이인영은 저렇게 기부 뻥뻥 한다는 거죠. 저거는 가짜다. 여기 저것도 일종의 범죄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좀 참담한 뉴스인데요. 박지희 이동영, 사실 박지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름이 성형수술 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은 이제 박누리였습니다. 박누리 아나운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 피해자한테 상당히 그 뭐랄까요, 2차 가해에 해당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조선일보에서 박누리나 이동영을 저렇게 까대는 것도 제 입장에서 솔직히 제 트위터에서는 욕을 많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참담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이동영 씨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박누리 씨도 마찬가지고 그 방송 많이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저런 방송들을 엄청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 양반들이 그래도 뭐 착실한 사람들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본심이 그렇다는 거는 저도 이제 믿습니다. 본심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을 못 지키고 점점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그럴 사안이 아닌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쉽게 넘어가려고 드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조국 때부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고 돈을 벌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했을 때 엄청나게 두들겨 맞게 되거든요. 현재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도 솔직히 바른 말 하셨는데 사시 연댕인가 사시 뭐 머신인가 거기나 맨투맨인가 나오셔가지고 바른 말 하셨는데 거기서 엄청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조국한테 뭐 좀 안 좋은 소리 했다고. 조국을 조국 장관이 아니고 그냥 조국이라고 불렀다고. 딱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엄청나게 막, 그러니까 사실 게시판에만 붙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문자도 오겠죠. 우린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팬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니까 개인적으로 문자, 이메일 엄청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우리 박 시장을 지켜주세요. 뭐 박 시장님한테 좀 더 힘을 실어주세요. 이럴 테니까 저렇게밖에 발언 못할 텐데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는 돈 때문에 정이고 뭐고 다 팔아먹는 가로세로 연구소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박원순 씨 자살하는 데까지 검은 옷 입고 히히덕거리면서 올라갔던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씨나 뭐가 다릅니까 지금 박지희 씨나 이동윤 씨가 하는 짓거리가. 내용을 보죠. 앞에서 뭐 무슨 이전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제가 굳이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무슨 왜 뭐 몇 년 있다 나왔냐는 등 요런 뭐 비밀 대화방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박원순 지사가 신청한 거 맞냐, 그냥 박원순하고 대충 주소록에 적어놓고 신청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걸 굳이 제가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논란이 되니까 유튜브 이동형 TV에 출연해가지고 반성을 하진 않고, 보통 이럴 경우에는 사죄하고 집 짜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나갑니다.
어유 방송 켜자마자 시청자 3,000명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동윤 씨는. 스타가 나오니까 다르네. 이렇게 하단 인물일 줄 몰랐다. 이러면서 또 김용민 씨가 옆에서 거들어 줍니다. 박지희 씨는 이제 검색어에서 이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동영 씨는 와 나는 사위다. 난 일을 못했는데 라는 얘기를 하고, 김용민 씨는 박지희 씨 또 한번 이름을 바꾸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웃고 넘어가죠. 근데 사실 이 양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논란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이분들은 이렇게 이제 의연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은 그때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분들은 해설 안 될 짓을 하신 거예요. 한 명의 여성 피해자를 두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격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이동윤 씨 뭐라고 했냐? 피고소인인 박원순 씨 인생이 끝났는데 고소인은 숨어서 뭐 하는 것이냐? 4년 동안 숨어서 뭐 하는 짓을 하고 있냐? 왜 증거를 이렇게 내놓지 않냐? 근데 사실 언론이나 지금 상황에서 언론이나 이동영 씨 얼굴 낯짝 앞에 피해자가 박원순 씨가 보냈던 참담한 증거들을 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 차례의 법정 그 수사와 그런 간접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내놓고 조근조근 설명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내놓으면 또 이거 가지고 비아냥거릴 것밖에 더 됩니까? 피해자의 신상 추측하고 신상 알아내고 2차 가해 더하고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들겠죠. 실제로 이 양반들은요 지금 피해자가 누군지 나이가 몇 살인지 연락처까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서울시청에 가까운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알면서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알면서. 뭐 잘못 없는데 사과하면 더 두들겨 맞는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방송을 너무 오래 했다. 이동현 씨도 그렇고 지금 김용민 씨도 그렇고 공중파에 나오고 계신데요. 팟캐스트나 유튜브는 이분들 말하는 게 이분들 자유지만 공중파에서는 적어도 하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씨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시되는 발언을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정당을 편든다고 해서 하차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어떻게든 방송하여튼 방송국에는 국민의 세금이 지원이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인 자금을 이런 사람들에게 출연료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 1부는 여기서 하고요. 끝내고요. 바로 또 한 2부, 3부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저녁에 잠깐 약속이 있어 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 3회차 분량을 녹음을 해서 올려놓고 나가겠습니다. 올려놓고 나간다 내가.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